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토양 공급률 엡실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전체 토양의 부피를 V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식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기체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공극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VA와 VW가 되고, 이제 나머지 고체,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이 될 겁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공극률은 우리가 전체 토양분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토양분의 결국은 물이 차지하는 부분하고요, 공기가 차지하는 부분의 합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토양의 공극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극이 많으냐 적으냐, 결국은 공극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토양의 양이 VS 고체의 양들은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전체에서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토양 함수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양 수분량은 일반적으로 건조기에서 재요. 아까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븐에서 105도씨로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건조시킨 토양에서 증발된 물의 양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공극률하고 엡실론하고 Q 세타 W 마우스로 글씨를 쓰려니까 생각보다 항상 이건 아무리 해도 늘지가 않네요. 우리 이제 토양 공극률은 세타 V 할게요. 토양 함수율과 같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물이 가득 찼었다면 이렇게 될 테고요. 가득 차지 않았다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같거나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증발된 물의 양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할까요? 처음에 토양을 오븐에 넣기 전에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븐에서 105도씨로 24에서 48시간 정도 건조시킨 토양을 다시 무게를 재면 두 무게의 차이가 바로 증발된 물의 양일 겁니다. 이 양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의 부피죠. 이때 물의 부피는 토양 속에 소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토양의 부피 관식 이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토양 함수율을 거꾸로 역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V는 V분의 VW라는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양 함수율을 토양 수분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공기 속에도 물은 일단 우리 대기 중에도 수증기가 존재하듯이 토양의 공극 내에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 형태들로 될 것 같아요. 자, 토양학자들은 때때로 이 토양의 건중량의 일부분으로서 토양 함수율을 나타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양 함수비라는 거를 쓰기도 해요. 세타 W라고 쓰는데요. 세타 워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타 워터는 웨이트 소일분의 웨이트 워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무게, 토양의 질량, 분의 물의 무게, 물의 질량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웨이트 WW는 토양의 건중량에 대한 물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에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비중하고 토양 함수율, 그 다음에 함수비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함수율 세타 V는 가비중 곱하기 세타 W 함수비다, 물의 함수비다, 토양 함수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도 정리가 되죠.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들은 한 번씩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포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포화대, 포화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VS 토양층 고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극이 모두 VA와 VW의 합이 아니라 그냥 VW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모든 공극이 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이제 포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토양의 포화 수분 함수량은 공극률과 같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같지가 않아요. 왜 답이 밑에 나왔죠. 그러나 자연 상태의 토양에서는 공극 내에 갇혀있는 불연속적인 공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포화 수분 함수량은 갇혀진 공기가 전체 부피의 5에서 8% 정도가 되므로 공극률보다는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공극이 다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사이사이의 공극들 사이에서 이 물이 찼다 빠졌다 하는데도 그 사이 안쪽에 일부 공기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극 속에. 기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기포들의 양이 한 5에서 8% 정도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엡실론이죠. 공극률이 세타 W인가요? 네, 얘랑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실험실 상에서는 우리가 이걸 얼마든지 또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압솥 같은 이제 압력 장치에 토양 시료를 집어넣어서 뭐 연기압을 만들었다, 백기압을 만들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토양 내의 공기들을 다 잡아 뽑으면서 그걸 물로 치환을 하는 거죠. 했다가 또 다시 거꾸로 물을 다 뽑아내고 공기로 치환을 했다가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물이 가득 차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이제 사용되는 단위들 한번 볼 건데요. 그러니까 강수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때요? 세제곱미터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거는 오늘 충북 지역에 아니면 청주 지역에 비가 뭐 20톤 왔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 면적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밀리미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깊이 값이죠. 근데 함수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깊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물을 강수량과 똑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물의 깊이로 수분 함량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 함수비 세타 W 세타 W는 이제 WS분의 WW이죠. 요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게로 표시되어 수분 함량이 같은 토양도 부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같은데 부피는 다를 수 있죠. 그죠? 어떤 거가 그래요, 여러분들? 같은 크기의 빵하고 같은 크기의 뻥튀기하고 무게가 만약에 두 개를 각각 맞추려고 그러면 뻥튀기가 엄청 많아야겠죠.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피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물의 깊이로 토양 함수량을 나타내는 것은 유역 저류량을 생각할 때나 강수량과 토양수, 증발산, 하천 유량 등 같은 측정 단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깊이로 나타내는 함수량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밀리미터 단위나 이런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건조토양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조토양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건조토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뭐 앞에서 이제 건조토양을 만든다 그럴 때 우리가 건조기라든가 뭐 오븐에 넣어서 이제 우리가 뭐 105도씨에서 만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토양은 이제 주위 대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을 가지게 되죠. 토양 수분을 갖는데 대기와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대기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증발도 일어나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 약간의 수분량의 증감은 있을 겁니다. 토양 수분 자체도. 그러니까 대기 중에 수분이 습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토양 내에도 토양 수분이 좀 늘어날 것이고요. 대기가 건조하다 그러면 토양 수분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자, 규정에 의해서 건조기, 오븐, 우리가 이제 그 건조기에서 건조한 토양이 일정한 무게가 될 때까지 약 105도씨로 건조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건조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런 건조기로 건조된 토양도 물 분자가 점토나 유기물과 같은 교질물의 내부나 무기물 표면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으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완전히 건조된 이제 토양을 우리가 바깥으로, 건조기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대기 중의 수분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네, 금방 빨아들여서 무게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차단된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48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건조시킨 거에도 물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이 남아 있냐? 우리가 이제 토양수의 종류에는 중력수, 모세관수, 흡착수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토양수에서 이제 중력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땅 속으로 침투된 물이 이제 쭉 다 중력에 의해서 침로되어서 지하수면까지 도달하거나 옆으로 이 측방으로 이동하는 물들이에요. 이걸 중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쭉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관 공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관력에 의해서 토양 알갱이 사이사이의 공극에 잡혀져 있는 물들을 우리가 이제 모세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흡착수입니다. 토양 알갱이 표면에 저렇게 무게물 표면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흡착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흡착수들은 일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띄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결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지만 분해가 돼요. 약 500도씨 정도 온도에서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 물이 증발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건조한 흙 알갱이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일반적인 대기 중의 공기와 만나는 순간 다시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흡착수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조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제외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흡착수, 자, 중력수, 모세관수, 흡착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나 식물들, 동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그러면 결국은 중력수와 모세관수가 될 테고요. 흡착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사막에 모래가 가득 있는 사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막에서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게 아니겠죠. 바로 이 흡착수의 형태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물을 우리가 분리해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수문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흡착수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식물도 이용 못하고요. 동물도 이용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문 과정에서는 이 흡착수를 제외하고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보통 105도씨에서 건조된 토양을 기준으로 대부분 모든 토양의 함수량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현재 토양 표본의 부피는 20세제곱센티미터이고요. 무게는 30.6g입니다. 건조기에 건조 후 무게가 25.5g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30.6 마이너스 25.5 하면은 이제 물 양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산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30.6 빼기 25.5 하면 약 5.1g의 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가비중과 부피와 무게에 의한 함수량을 결정하시오. 그랬으니까 가비중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가비중은 우리가 아까 자연 상태의 토양의 부피가 20이었죠. 그 다음에 건조 토양의 무게 25.5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0.0 세제곱센티미터 분의 25.5g을 하면 대략 1.275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가비중은 이제 1.275로 계산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에 의한 함수량을 한번 볼게요. 세타 W는 WS분의 WW니까 WS가 아까 25.5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WW니까 아까 물의 양이 필요한 거죠. 아까 물의 양이 얼마였습니까? 30.6 마이너스 25.5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1이 나와요. 그래서 25.5g 분의 5.1g을 하면 0.2 나옵니다. 그래서 20%입니다. 무게에 의한 함수량은. 그럼 이제 부피에 의한 함수량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세타 V는 V분의 VW가 됩니다. V는 아까 이제 토양의 부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였습니까? 20.0 세제곱센티미터 분의 자 VW니까 30.6 마이너스 25.5g 해주면 0.25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 V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뭐 부피, 무게 이런 거에 대한 그 비율이 있었죠. 가비중과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세타 V는 가비중 곱하기 토양 함수비입니다. 그래서 가비중이 아까 얼마였어요? 1.275g per 세제곱센티미터고요. 곱하기 자 무게에 의한 함수량 집어넣으면 되죠. 0.2를 넣으니까 0.25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법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 앞 예제에서 토양 표본의 깊이가 45cm라면 토양 내에는 몇 cm 정도의 물이 있는가 라고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보통 이제 부피로 나타낸 수분율은 자연 토양의 일정 부피 또는 깊이의 25.5% 정도가 물이며 74.5%는 고체와 공기입니다. 대부분. 따라서 45cm의 토층에 있는 함수량은 45 곱하기 0.25 해주면 돼요. 25.5%가 물이니까. 11.5c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되죠. 자, 이번에는 토양 수분의 측정 어떻게 하냐? 뭐 아까 같은 방법을 이야기를 가장 편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정 토양을 채취해 와서 무게를 먼저 재고 건조기에다 건조를 시켜서 무게를 재고 그래서 두 차이로 우리가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우리 요즘 뭐 코로나랑 비교하면 똑같겠죠. 며칠이 걸려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류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역의 토양 함수량을 측정하는 게 유역 실험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 그 실험실에서 몇십 년째 뭐 미동산 유역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 유출량을 측정을 하면서 토양 수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류량의 변화를 이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문순환에 있어서, 물순환에 있어서 토양 지하수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토양의 성질, 뿌리 분포, 사면의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역의 평균 토양 함수량을 결정하는 게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간단하게 그냥 토양을 퍼다가 한다 그러면 깊이별로도 해야 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점을 많이 해야지 이게 평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큰 나무가 있어 갖고 토양 수분을 많이 이제 가져간다라고 그러면 또 거긴 토양 수분이 적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양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비중법, 전기전도도법, 중성자 분산법 이런 방법들이 이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비중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중에 의한 방법인데요. 자연 상태의 토양 표본을 채취하고요. 건조기에서 건조하고 함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자연 상태의 토양을 채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얕은 토층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유역의 저류능 측정을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엔 지역에 따른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이나 다른 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값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확인용으로 쓴 거나 이런 형태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전기 전도도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함수량에 따라서 전기 전도율을 전기가 흐르는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에 이제 근거를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율에 의한 방식도 있고요. 거의 같은 겁니다. 전기를 이용한 이런 방법들인데요. 나일론이나 유리섬유 또는 석고로 만들어진 다공질의 막대와 두 개의 전극봉을 이용을 합니다. 다공질의 막대가 토양 속에 있을 때 막대와 주위 토양 사이의 수분 장력의 차이, 경사,
수두경사죠. 따라서 물을 흡수하거나 내보내게 되고요.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따라서 막대 내에서 전기 흐름에 대한 저항은 토양 함수량과의 관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의 수분은 함수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양 수분 장력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토양 수분을 측정하기보다는 식물의 생장 조건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막대는 한 지점에 꽂아놓고 이제 여러 번 측정할 수도 있는데요. 뭐 토양 속에서 빠르게 마모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성자법입니다. 우리가 그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수문학에서 널리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뭐 농담 삼아 꺼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성자 분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빠른 중성자를 방사성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자는 수소와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도 조절되고 그 경로가 토양에 있는 다른 원소들보다 수소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이용을 하죠. 자, 느린 중성자들은 감지기에 흡수되어 정기적으로 측정이 되고요. 중성자 근처에 수소 밀도와 직접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토양 내의 수소는 물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수소 밀도를 측정하는 것은 물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겠죠. 자, 장점은 파괴되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요. 땅속으로 튜브를 통해서 내려진 탐침봉 주위의 함수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본 토양의 양은 약 0.04세제곱미터 정도면 되고요. 12m까지 깊이는 탐침봉이 토양 층위에 크게 교란하지 않고 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신속성과 편리함은 유역의 저류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보다 많은 측정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잠깐. 네, 방사성 동위 원소라니까 괜히 꺼림칙한 느낌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그런 이제 그 방사선 동위 원소를 다루기 위한 그런 이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현재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중,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에 의한 방법, 중성자 분산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은 아까 뭐 비중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하는 토양시료 건조 전 무게하고 건조기에서 건조 후 무게의 차이로 토양 함수율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방법에 들어갈 테고요. 간접적인 방법은 이제 뭔가 비율을 찾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성자 분산법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하고 밀접한 수소 밀도를 측정하는 거죠. 물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소 밀도는 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수소의 밀도는 물의 밀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측정하는 이런 이제 방법.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은 토양 함수율 변화에 따른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해서 그거를 하나의 그 관계식으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하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전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정전 용량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방사선법 같은 것도 있고요. 반사율 측정 방법 같은 그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뭐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냐,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눠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들이 돼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석고로 만든 그런 속에 뭐 전극을 삽입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일체형 장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나 정전 용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이런 탐침 형태도 있고요. 유전율에 의해서 이제 구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전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파장대를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별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 토양 흡수 능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수분 장력계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래서 토양 수분 장력계라고 해서 밑에 초벌구이, 석고, 다공성 물질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물을 가득 채워서 땅에 꽂아 놓으면 주변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드나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압력 게이지가 변화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여기에 수분이 많다, 적다를 비율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물을 완전히 토양을 포화시키는 이제 실험실용 장비죠. 그래서 그 토양 샘플을 이렇게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다 넣어서 이런 압력솥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100기압까지 올라가고 0기압까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물을 완전히 컴프레셔를 해서 밀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토양 함수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급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량하고 함수량하고 공급률하고 함수량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더 복잡한 그런 물리성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이제 이와 같은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그림들 위쪽에 보이는 이렇게 위쪽에 보이는 장비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데이터 로거랑 연결해서 이제 하고요. 토양 수분 장력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눈으로 보는 장비들이었지만 요즘에 이제 디지털 센서들이 연결이 돼서 압력 센서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뭐 장기 계측이라든가 기록이 가능한 이런 장비들도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물과 에너지, 물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해서 다음 주에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